오지 말았어야 했다. 네 오라비들이 너까지 미워할 것이다. 눈보라 속 산막, 젖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버려진 아버지가 막내딸을 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두 아들은 병든 아버지를 산에 버렸지만 논 한마지기밖에 받지 못한 막내딸은 홀로 그 산을 올랐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려온 그날의 선택은 훗날 장례식에서 가문의 주인까지 바꾸게 됩니다. 대체 이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의 단양 땅에는 새벽부터 서리가 허옇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남한강을 타고 오르내리는 소금배와 곡물배들이 나루에 줄지어 닻을 내리고 중령을 넘어온 보찜 장수들의 발길이 최가객주 앞마당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객주의 주인인 최만석은 젊은 날 등짐 하나 지고 이 나루터를 떠돌던 짐꾼이었으나 수십 년 세월을 소처럼 일하고 여우처럼 셈하여 마침내 곡물 창고 8채와 수레 15대를 거느린 큰 객주의 주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석이 어느 날 사랑채에 두 아들을 불러앉혔던 것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스스로 느낀 까닭이었지요. 젊어서는 쌀가마 열섬도 거뜬히 지고 나르던 어깨였으나 이제는 아침마다 삭신이 쑤셔 몸을 일으키는데도 한참이 걸리곤 했으니까요. 만석은 자신이 이승에 머물 날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 짐작하며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훗날 형제간의 다툼이 없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도 이른을 바라보니 재산을 정리해 두어야겠구나. 만석의 첫마디에 광진과 광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형제 모두 언젠가는 이런 자리가 오리라 예상은 했으나 막상 그날이 닥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장남 광진에게는 본가와 큰 곡물 창고 3채, 그리고 한양으로 이어지는 주요 거래처를 맡기겠다. 아버님, 소자가 부족한 점이 많사온데 이리 큰 몫을 맡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광진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겸양의 말투와 달리 속으로 셈이 빠르게 돌아가는 기색이 얼핏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었지요. 차남 광호에게는 나루창고와 주막, 그리고 산 아래 전답을 내어주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광호는 형만큼 점잖은 말투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얼굴에 번지는 웃음만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전판에서 진 빚이 적지 않던 차라 나루창고 하나만 손에 들어와도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앞섰던 것이었지요. 다만 만석은 한 가지 객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창고 한 채와 도장, 그리고 미수금이 적힌 장부만큼은 자신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 손수 쥐고 있겠노라 못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중앙창고와 인장, 미수금 장부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손에 둘 것이다. 장사란 것이 인장 하나만 넘어가도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는 법이니라. 광진의 낯빛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으나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님. 겉으로는 순순히 수긍하는 듯 했으나 속으로는 어차피 아버님도 연로하셨으니 그 창고 또한 머지않아 내 손에 들어오리라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었지요. 그것을 광진 스스로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으니 사람의 욕심이란 이토록 은밀하게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한구석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막내딸 연희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연희는 이미 3년 전 혼인하여 산 아래 작은 초가에 살림을 차린 몸이었지요. 혼수랍시고 챙겨보낸 것이 작은 논 한마지기와 낡은 배틀 하나가 전부였으니 두 오라비가 받은 재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희는 어릴 적부터 이 객주마당을 뛰어다니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짐꾼들에게 새참을 나눠줄 때 옆에서 개수를 세어 도와주고 저녁이면 아버지 무릎 곁에 앉아
그날 들어온 곡식 수량을 함께 헤아리곤 했지요. 남달리 눈썰미가 좋고 계산이 빨라 어린 나이에도 대박질 한 번이면 대박에 담긴 곡식이 몇 대인지 어림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12살 무렵에는 저울눈을 속이려던 어느 곡물상의 수작을 단번에 잡아내어 만석이 놀란 얼굴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연희 내 눈은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이 객주를 통째로 맡겨도 걱정이 없었을 것을. 그때 만석이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를 연희는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총명함이 딸이라는 이유로 정식 장사에는 끝내 쓰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석은 속으로 이 아이가 아들이었더라면 하고 몇 번이나 되뇌었으면서도 정작 그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요. 여식에게 큰 재산을 맡기는 일은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는 그 시절의 무거운 인습을 만석 또한 끝내 벗어던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희 너에게는 이미 혼이 날 때 농과 배틀을 내주었으니 이번에는 따로 나눠줄 것이 없구나. 만석의 목소리에는 옅은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조금의 원망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재산은 오라버니들이 받았으니 아버님 곁은 제가 더 자주 살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서운함을 삼키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저 아버지가 정한 순리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 여겼을 뿐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마음이 흔들릴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물린 뒤 남편 수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수호는 지게를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집신을 벗다 말고 아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지요. 논 한마지기와 배틀 뿐이라니 서운하지 않소? 수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아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내의 마음이 걱정되었던 까닭이었지요. 서운하지요. 하나 아버님도 나름의 뜻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이 평안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희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답했으나 등잔불 아래 비친 그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그늘이 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더 캐묻지 않고 그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을 뿐이었지요. 가난한 지객꾼의 아내로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는 연희를 보며 수호는 언젠가 반드시 이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잘 살게 해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던 것입니다. 한데 그런 연희의 발걸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장남 광진의 첩의 옥선이었습니다. 옥선은 원래도 셈이 남편보다 한 수 위인 여인으로 시집온 첫 해부터 곡간 열쇠를 손에 쥐고 놓지 않을 만큼 살림에 야무진 구석이 있었지요. 그런 옥선의 눈에 출가한 시누이가 사흘이 멀다 하고 친정을 드나들며 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아가씨가 요즘 부쩍 친정에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옥선이 저녁상을 물리며 은근한 말투로 운을 떼었습니다. 누이가 아버님을 뵈러 오는 것이 무의 문제란 말이오? 광진이 대수롭지 않게 되물었으나 옥선의 다음 말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이 친정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연로하신 데다 정신이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아가씨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넣으시면 훗날 우리 몫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옥선의 그 말에는 겉으로는 가문의 체면을 걱정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시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재산 분배에 손을 댈까 하는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광진은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곱씹을수록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광진 스스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중앙 창고에 인장을 쥐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따금 창고에 들러 장부를 훑어보며 한마디씩 지적을 하시니 그 잔소리가
여간 거북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소. 부인 말도 일리가 있으니 앞으로는 조금 단속을 해야겠구려. 그날 이후로 옥선은 연희가 친정에 들를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문간에서부터 발길을 돌려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오늘은 낮잠을 주무십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지요. 그럼 잠깐만 방 앞에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것이 요즘 객주일이 워낙 바빠 손님 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옥선은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지어내며 신우이를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산길을 되짚어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로 아버지가 편찮으신가 걱정이 앞섰으나 매번 같은 말이 되풀이되자 연희도 차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녀의 정마저 점점 멀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나루터를 휩쓸고 지나가던 그날 오후 만석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 서서 들어오는 곡물 수레를 세고 있었지요. 한데 벼랑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죽이 툭 떨어지더니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곁에 있던 하인이 놀라 소리쳤고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이 진맥을 짚어보고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풍입니다. 왼쪽으로 기가 완전히 막혔으니 팔다리를 예전처럼 쓰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 말씀도 못하시게 됩니까? 광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혀도 굳으셨으니 말씀이 어눌해지실 것입니다. 다만 정신은 온전하시니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요. 의원의 그 말에 광진과 광호는 안도인지 걱정인지 모를 한숨을 동시에 내쉬었습니다. 평생 곡식 가마니를 지고 나르던 그 튼튼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남의 부축 없이는 몸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니 그 참혹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두 아들은 처음 며칠간은 밤낮으로 의원을 불러들이고 값비싼 약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나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만석의 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두 아들의 얼굴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형님, 오늘도 창고에 나가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님 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광호가 슬그머니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요즘 거래처 일로 눈코 뜰 새가 없다. 오늘은 내가 좀 맡아다오. 광진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답했지요. 하나 정작 광호도 그날 저녁 주막에 들러 투전판에 눈을 돌렸으니 두 형제 모두 아버지의 병수발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슬금슬금 뒷전으로 물러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옥선이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병구안이 이대로 계속되면 우리 살림도 남아나지 않겠습니다. 산속 맑은 공기가 중풍에 좋다더군요. 오래된 산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양하시게 하면 어떻겠어요? 산막이라니 그리 갑작스레 옮기시면 아버님이 서운해하시지 않겠소? 광진이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운해하시긴요.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편히 쉬시는 것이 몸에도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성껏 음식과 약을 올리면 될 일 아닙니까? 옥선의 말에는 겉으로는 시아버지를 위하는 척 포장했으나 속으로는 번거로운 병수발에서 벗어나고픈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진은 잠시 더 뜸을 들이다가 이내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며칠 후 광호를 불러 상의하니 광호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듯 순순히 동의하였습니다.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야 뭐 형수님 말씀이 이치에 맞는 듯합니다. 만석에게는 그저 몸을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는 말로 전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굳은 혀로 제대로 된 반문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두 아들은 그럴듯한 효심의 말들을 늘어놓았지요. 만석은 그것이 자식들의 정성 어린 배려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두 아들만 믿고 재산을 물려준 만석이었으니 설마 그 마음 뒤편에 다른 셈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만석은 하인들이 매는 들것에 실려 산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등 뒤로 멀어져가는 객주의 지붕을 바라보며 만석은 그저 몸이 나으면 다시 이 마당으로 돌아오리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 그 산길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요양이 아니라 버림이었다는 사실을 이 늙은 아비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만석이 실려간 산막은 실은 20여 년 전 만석 스스로가 신만이들에게 내어주었던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루터에서 알고 지내던 신만이 하나가 겨울마다 이 산에 들어 약초를 캐곤 하였는데 그 딱한 처지를 가엾이 여긴 만석이 손수 나무를 베어다 지어준 것이 바로 이 산막이었던 것이지요. 신만이가 세상을 뜬 뒤로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라 지붕은 군데군데 사가 내렸고 방 안에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스산했던 것입니다. 광진과 광호는 하인들을 시켜 만석을 그 산막에 들이고 급한 대로 이불 두어 채와 화로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처음 산막에 도착한 만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단풍 든 산야를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지요. 평생 곡식과 샘에 묻혀 살아온 몸이라 이렇게 고요한 산중에서 며칠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한데 만석을 눕혀놓은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광진이 화로 곁에 조심스레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객주의를 두루 살피려면 아무래도 중앙창고의 열쇠와 인장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일이 편찮으신데 언제까지고 손수 챙기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석은 굳은 혀로 겨우 대꾸했습니다. 내가 낳는 대로 다시 챙길 것이다. 물론 있지요. 그저 몸 회복하실 동안만 소자가 잠시 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사이 객주일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던 광호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성껏 객주를 지키겠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몸이 성취하는 지금 인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당장 객주의 크고 작은 거래가 멈춰 설 것이 뻔했던 까닭이었지요. 게다가 두 아들이 저리도 간곡히 청하니 자식된 자들의 효심을 의심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만석은 떨리는 오른손으로 품속에 지니고 있던 인장과 문서함 열쇠를 꺼내어 광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객주는 사람을 버리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부디 명심하거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몸조리 잘하시고 어서 쾌차하십시오. 광진은 인장을 받아 쥐자마자 얼굴에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그 순간의 표정을 놓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곁에서 이불을 정리하던 정복래였습니다. 복래는 만석이 젊었을 적부터 이 집안의 몸종으로 들어와 연희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손수 업어 키운 유모였습니다. 인장을 건네받고 안도하는 광진의 낯빛을 지켜보며 복래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광진과 광호는 하인 하나에게 산막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산중에 홀로 두고 내려가는 발걸음이 못내 편치만은 않았을 터인데도 두 형제는 애써 그 불편함을 지워내며 걸음을 재촉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나흘은 하인이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죽과 약을 날랐습니다. 하나 옥선은 그 하인이 나르는 쌀과 약재의 양을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슬며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하루에 2번씩 사람을 보내니 품삯도 만만치 않고 약값도 계속 일이 나가면 우리 몫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버님도 정신이 온전하시니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며칠에 1번씩만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그도 그렇구려. 요즘 창고일도 바빠 손이 부족한데 매일 사람을 산으로 보내는 것도 일이니
광진은 아내의 말에 별의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2번이던 것이 하루 1번으로 다시 이틀에 1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복례는 산막에 남아 만석의 곁을 지키며 이 모든 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림이 어려운가 보다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올라오는 음식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복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례가 만석의 이불을 갈아주려 나섰다가 광진이 보낸 하인과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죽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약은 다음에 올려보낸다 하셨습니다. 이보게 어르신께서 며칠째 제대로 잡숫지도 못하셨네. 이래서야 어찌 몸이 나으시겠는가. 복례가 다급히 붙잡고 물었으나 하인은 그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저야 시키는 대로 나를 뿐입니다. 큰서방님 댁 사정이 요즘 넉넉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복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만석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을 삼켰지요. 젊은 시절부터 모셔온 주인이 이런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광진 부부는 산막에 사람을 보내는 일 자체를 아예 복례 혼자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례가 매일같이 산 아래를 오가며 먹을 것을 구해 나르는 모습이 옥선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었지요. 할멈이 자꾸 산을 오르내리며 이런저런 것을 챙기니 어르신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괜히 정만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할멈도 그만 내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옥선의 그 말에 광진은 별다른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복례는 산막에서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례가 떠난 뒤로 산막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식은 죽 한 그릇과 물 한 동이만이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움직이지 못하는 만석은 그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밤이면 사가 내린 지붕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와 이불을 몇 겹으로 덮어도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바빠서 그러려니 여겼으나 날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이가 아예 끊기고 보니 굳은 혀로도 자꾸만 같은 말이 새어나왔던 것이지요. 이것이 요양이 아니라 버림이었구나. 한편 복례는 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몰래 산막 근처를 서성이다 광진에 감시하는 하인들에게 몇 번이나 길을 막혔지요. 결국 복례는 마지막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연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진 부부가 연희의 친정 출입을 막아온 터라 복례 역시 연희를 찾아가는 일이 조심스러웠으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나겠다 싶은 마음에 밤길을 재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씨, 저 복례입니다. 문 밖에서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연희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복례의 몰골은 산길을 헤매느라 흙투성이었고 숨이 턱까지 차 있었지요. 할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시어요? 아씨, 대감마님께서 산막에 홀로 계십니다. 며칠째 제대로 잡숫지도 못하시고 소인마저 쫓겨나 곁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도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복례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하러 가셨다 들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큰서방님 내외가 인장과 열쇠를 받아가신 뒤로 음식이며 약이며 자꾸 줄어들더니 이제는 하루 한 끼도 겨우 올라갑니다. 소인이 몰래 챙겨드리려 했으나 그마저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호도 지게작대기를 집어들며 함께 나섰지요. 네,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이 밤중에 그것도 눈발이 날리는데 혼자 가시게 둘 수는 없소. 네, 함께 가리다. 수호의 그 한마디에 연희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도 잊은 채 오로지 아버지 걱정뿐이던 연희에게 묵묵히 함께해주는 남편의 존재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밤새 그친 줄 알았던 눈발이 다시 비와 섞여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어두웠으나 연희는 아버지 생각에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치맛자락이 진창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집신 사이로 차가운 흙탕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시진 넘게 산을 오른 끝에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낡은 산막의 지붕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문을 밀어젖혔지요.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젖은 이불을 덮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연희가 아버지의 몸을 흔들자 만석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알아본 만석의 눈에는 반가움보다 먼저 근심이 서렸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 내 오라비들이 너까지 미워할 것이다. 오라버니들의 미움보다 아버님을 이곳에 두고 내려가는 일이 더 두렵습니다. 연희는 그리 답하며 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수호가 등을 내밀며 말했지요. 장인어른, 소서가 업어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업겠습니다. 연희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호는 순간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으나 연희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읽고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부축하며 함께 걸음을 옮기기로 하였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젊은 시절 곡식 가마니를 지고 나르던 그 몸이 이제는 이토록 가벼워졌다는 사실에 연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산길에서 연희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때마다 수호가 재빨리 손을 뻗어 부축했고 연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 업힌 만석은 딸의 등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지요. 연희야,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지금은 아무 말씀 마세요, 아버님. 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속에는 참아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진창에 몇 번이나 꺾이고 손바닥이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희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눈비를 맞으며 딸은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산을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밤새 눈비를 뚫고 산길을 내려온 연희와 수호는 동이 트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초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방이라고는 단 한 칸뿐인 작은 집이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그 좁은 방 한 칸이 그 어느 대궐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아버지를 방 안 아랫목에 눕히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몰아쉬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곳이 누추하나마 몸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입니다. 수호는 젖은 이불을 걷어내고 마른 이불로 다시 덮어들인 뒤 곧바로 부엌으로 나가 화로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겨울이 코앞이라 헛간의 냉기가 만만치 않았으나 수호는 단 한 번도 그 불편함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방 안 온기부터 챙기는 것이 그날부터 수호의 첫 일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은 수호가 이토록 묵묵히 꾸준히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수호는 어려서 부모를 돌림병으로 여의고 8살 어린 나이부터 남의 집 행랑채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몸이었지요.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보아야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자신을 믿고 곁을 지켜주는 아내와 함께 어른 한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호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수호는 장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지게작대기부터 집어들었던 것이었지요.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중풍으로 굳은 몸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려면 침을 놓아줄 의원도 불러야 했고 기력을 보할 약재도 꾸준히 다려드려야 했지요.
하나 가난한 지게꾼 부부의 살림에 그만한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연희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궁리한 끝에 혼인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녹그릇 한 벌과 손때 묻은 배틀을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배틀은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밤을 새워가며 짜준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몸이 약해 오래 앓다가 연희가 18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눈을 감기 며칠 전까지도 딸의 혼수를 손수 마련하겠다며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지요. 시집 오던 날 어머니는 그 배틀을 어루만지며 이것으로 내 살림을 일구거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올린 때마다 연희의 가슴이 저릿해지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을 내다 파는 일이 결코 쉬운 결심은 아니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 정든 물건 하나가 아버지의 목숨을 살릴 약값이 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배틀까지 내다 팔 것 있소? 다른 방도를 찾아봅시다. 수호가 걱정스레 물었으나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틀보다 아버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깟 물건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수호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평소보다 2배는 되는 짐을 지고 나루터를 오가며 살을 벌기 시작했지요. 원래도 무거운 짐을 나르던 몸이었으나 하루에 2탕 3탕을 뛰다 보니 어느 날은 어깨뼈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문 채 헛간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장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여겼던 것이었지요. 연희가 눈치채고 물었을 때도 수호는 그저 별것 아니요. 좀 쉬면 나을 것이요 하는 짧은 대답만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에게도 온전히 내색하지 못한 채 각자의 몫으로 짐을 나누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만석은 좁은 방 안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며 딸 부부가 자신 모르게 애쓰는 소리를 밤마다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수호가 지게를 지고 나서는 발소리, 밤늦게 연희가 홀로 부엌에서 약탕기를 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굳은 몸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것이지요. 만석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재물 불리는 데 바쳐온 자신이 정작 자식 농사에서는 무엇을 그리 잘못 지었는지를 말입니다. 한편 산막에서 만석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 광진과 광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산막을 지키던 하인이 놀라 산을 뛰어내려가 이 사실을 전했던 까닭이었지요. 하인의 입에서 복내 할멈이 연희 아시댁으로 찾아갔었다더군요 하는 말이 나오자 광진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옥선도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눈썹을 매섭게 치켜 올렸습니다. 실은 옥선에게는 이 소식이 유달리 뜨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요. 산막으로 옮기자는 것도 음식과 약을 줄이자는 것도 모두 옥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 만약 시아버지가 그 산막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입에 올린다면 자신의 처지가 몹시 곤란해질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옥선은 이 일을 먼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야겠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필시 아가씨가 데려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노인 혼자 그 산길을 어찌 내려갔겠습니까? 광진과 광호는 서둘러 연희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두 형제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연희는 마침 아버지에게 미움을 떠먹이고 있던 참이었지요. 아버님을 왜 함부로 데려갔느냐? 광진의 첫마디는 반가움이 아니라 다짜고짜 쏟아낸 힐난이었습니다. 연희는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라버니, 아버님께서 산막에서 며칠째 굶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굶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람을 보내 챙기고 있었다. 광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연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산막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참혹한 몰골이 눈앞에 선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젖은 이불 한 장 덮고 쓰러져 있던 그 모습, 며칠은 굶은 듯
야윈 뺨, 그 기억이 스치자 연희는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정말로 그리 챙기고 계셨다면 어찌 아버님이 젖은 이불 한 장 덮고 혼자 쓰러져 계셨겠습니까? 연희의 반문에 광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옥선이 끼어들었지요. 필시 다른 속셈이 있는 게지요. 아가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버님이 지닌 객주의 마지막 문서와 재산을 노리고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새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아버님이 걱정돼요. 출가한 딸이 친정 재산에 손을 대려 한다는 소문이 나면 아가씨한테도 좋을 것이 없을 텐데요. 옥선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연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껏 원망 한 번 없이 아버지를 업고 내려온 연희였기에 그 말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하나 연희는 여기서 감정을 앞세우면 아버지만 더 곤란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입을 열었던 것이지요.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라버니들이 아버님을 제대로 모셔가시지요. 연희의 그 말에 광진은 잠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나 정작 산막으로 다시 모시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으로 어찌 봉양하겠다는 방도는 내놓지 못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산막으로 도로 데려가겠다는 말은 그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헛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광호 또한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나는 약값을 낼 형편이 안 되니 그런 것은 나에게 요구하지 말거라. 두 형제는 그렇게 이렇다 할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비록 몸은 굳었으나 정신만은 또렷이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을 모셔가겠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만석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굳은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낯익은 노인 하나가 초가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최가객주의 전직 행수였던 박문석이었습니다. 문석과 만석의 인연은 20년도 훌쩍 넘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석이 아직 짐꾼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무렵 문석은 그와 함께 남한강 나루터에서 소금과 말을 지고 나르던 동무였지요. 두 사람은 굶주린 배를 서로 나누어 채우며 고된 시절을 함께 견뎠고 훗날 만석이 객주를 일으켜 세울 때 문석을 첫 행수로 삼은 것도 그런 오랜 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 광진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문석이 지나치게 원칙만 따진다 여긴 광진은 결국 크고 작은 트집을 잡아 문석을 객주에서 내보내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문석은 만석에 대한 예정을 저버리지 못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리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문석은 방에 누워있는 만석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석 또한 오랜 벗을 알아보고는 굳은 손을 애써 뻗어 문석의 손을 맞잡았지요. 이복의 자네까지 이런 몰골을 보게 되었구먼.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이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할 따름입니다. 문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사뭇 무거워 보였습니다. 실은 이 장부는 문석이 객주를 나온 뒤에도 몰래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만석은 평소 장사란 것이 한 사람의 손끝에만 달려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하며 중요한 장부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본을 따로 만들어두라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문석은 행수로 있던 시절 그 가르침을 새겨들어 늘 필사본을 따로 챙겨두었는데 쫓겨나면서도 그 젓감만은 버리지 않고 품에 지니고 나왔던 것이었지요. 그 오랜 버릇이 훗날 이토록 요긴하게 쓰이리라고는 문석 스스로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씨, 최근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큰 서방님께서
객주인장을 이용해 중앙창고의 곡식을 담보로 빚을 얻으셨다 합니다. 작은 서방님께서는 나루창고 일부를 몰래 팔아넘기셨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버님이 나눠주신 것은 정해진 창고와 전답뿐이라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씨. 중앙창고와 미수금 장부 그리고 객주 전체의 상호권은 여전히 어르신 소유였습니다. 한데 두 서방님께서는 어르신이 편찮으신 틈을 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들 앞으로 돌리려 하시는 듯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굳은 몸을 애써 일으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짐꾼 시절부터 손수 일으켜 세운 객주가 정작 그 재물의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토록 쉽게 좀먹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석에게는 몸이 아픈 것보다 더한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두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겼구나. 만석의 그 한마디에는 평생 자신이 일군 것들이 자식들 손에서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비의 참담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문석은 연희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장부를 조심스레 방 한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씨, 며칠 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의원과 마을 어른도 함께 모셔야 할 듯합니다. 어르신 정신이 온전하실 때 증인을 갖추어 두어야 훗날 누구도 이를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수 어른. 문석이 돌아간 뒤에도 그 장부는 오랫동안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훗날 이 집안의 운명을 뒤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아직 온전히 잠작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초가에서 지낸 지 한 달 남짓 지나자 만석의 몸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나 굳었던 혀만큼은 하루가 다르게 풀려갔던 것이었지요. 연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수 달인 탕약을 정성껏 올리고 밤이면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 기어이 통하게 애쓴 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한마디를 겨우 뱉던 만석이 이제는 짧은 문장 몇 마디를 또렷이 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이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 어머니가 몸져 누웠을 때 곁에서 간병을 거들던 기억을 되살려 매일 같은 시각에 탕약을 올리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의원이 다녀갈 때마다 처방을 꼼꼼히 받아 적어두고 약재 하나하나의 효험을 물어가며 정성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수호 또한 새벽마다 짐을 지러 나서기 전 장인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나서야 집을 나섰지요. 그렇게 부부의 정성이 겹겹이 쌓여 굳었던 만석의 혀가 조금씩이나마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문이 트이면서 만석의 마음속에도 그동안 눌러왔던 회한이 본물 터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희가 새벽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약탕기 앞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만석은 지난 세월 자신이 두 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장부 보는 법과 세마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으면서도 정작 연희에게는 왜 그리하지 못했는지를 곱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연희가 10살 무렵 만석은 딸에게 잠시나마 장부 보는 법을 가르쳐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때 이웃 객주 주인이 딸에게 셈을 가르쳐 무엇하겠소, 시집가면 그만인 것을 하며 웃던 말이 마음에 걸려 결국 그 생각을 접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연희는 그저 곁눈질로 아버지의 장부를 익혔을 뿐 정식으로 배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출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아무리 총명해도 여식에게 큰 장사를 맡기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그 오래된 인습이
결국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석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었지요. 아버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말씀이 편해 보이십니다. 연희가 탕약 그릇을 내려놓으며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연희야. 내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어서 기력을 되찾으셔야지요. 하나 연희는 아버지를 돌보는 그 와중에도 며칠 전 박문석이 남기고 간 장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곡식 수량을 눈대중으로 익혀온 그 솜씨가 이제 와서 이토록 절실하게 쓰이게 될 줄은 연희 자신도 미처 몰랐던 것이었지요. 밤마다 아버지가 잠드신 뒤에도 연희는 등잔불을 밝힌 채 홀로 장부 속 숫자들을 몇 번이고 되짚어보곤 했던 것입니다. 박문석이 다시 초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광진이 최근 새로 작성했다는 창고 장부의 사본까지 어렵사리 구해 함께 가져왔던 것이었지요. 문석은 이 사본을 구하기 위해 예전 객주에서 함께 일하던 젊은 석이 하나에게 넌지시 부탁을 넣었는데 그 석이 또한 밀린 품삯을 받지 못해 광진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던 터라 두말 없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석이는 밤을 틈타 몰래 장부를 베껴 문석에게 건네주며 행수 어른, 부디 이 일이 밝혀져 저희 품삯도 제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였지요. 연희는 등잔불 아래 두 장부를 나란히 펼쳐놓고 밤이 깊도록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한 섬, 품삯 한 냥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가는 그 손끝이 어찌나 야무진지 곁에서 지켜보던 문선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아씨, 무언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행수 어른, 이걸 좀 보세요. 중앙 창고에 있어야 할 곡식이 대조 장부보다 100여 석이나 부족합니다. 연희의 손끝이 가리킨 숫자를 확인한 문석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100여 석이라니 그것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꾼들 품삯도 장부에는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길에 만난 짐꾼들 말로는 벌써 2달째 밀려있다 하더군요. 연희는 그리 말하며 장부 한쪽 귀퉁이에 적힌 도장 흔적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창고 문서에 인장을 찍을 때면 늘 손잡이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눌러 도장 자국의 결이 오른편으로 비스듬히 남곤 했던 것을 연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오랜 세월 몸에 밴 버릇으로 연희가 어릴 적 옆에서 장난삼아 도장 찍는 흉내를 내다가 아버지에게 너는 어찌 이리 눈썰미가 좋으냐 하며 웃음을 산 적도 있을 만큼 연희에게는 익숙한 아버지만의 표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데 광호가 나루창고를 팔아넘겼다는 문서에 찍힌 인장은 그 결이 반대로 왼편을 향해 있었던 것이었지요. 행수 어른, 이 도장 방향이 이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이리 찍지 않으셨는데요. 문석이 서둘러 문서를 받아들고 살펴보더니 이내 무릎을 쳤습니다. 아씨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신 뒤로 누군가 다른 손으로 인장을 찍은 것이 분명합니다. 서방님들께서 아버님 정신이 흐릿한 틈을 타 함부로 인장을 사용하신 게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누워서 듣고 있던 만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몸져 누운 그 몇 달 사이 평생을 걸고 일군 것들이 이토록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었지요. 짐꾼 시절 등짐 하나로 시작해 밤낮 없이 발품을 팔아 일으켜 세운 객주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이 정직하게 쌓아온 재산이 정작 제 핏줄의 손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만석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내 인장을 그리 함부로. 만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정신이 맑을 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문석에게 부탁하여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의원과 촌로 한 분을 증인으로 모셔오게 했지요. 의원은 만석의 맥을 짚고 정신 상태를 여러 차례 확인한 뒤 판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촌로 또한 만석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 인품과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이였지요. 이 촌로는 젊은 시절 만석에게 곡식을 외상으로 얻어 흉년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터라 부탁을 받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만석은 문석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어 새로운 문서를 한자 눌러 적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른손마저 온전치 않아 글자가 삐뚤빼뚤했으나 그 한 획에는 평생을 걸고 일군 것을 바로잡으려는 아비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었지요. 문서에는 5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두 아들에게 이미 나눠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중앙창고와 객주 상호권만큼은 두 아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위조 문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두 아들의 몫에서 갚도록 정하였으며 남은 객주 재산과 미수금의 관리권은 막내딸 연희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린 품삯과 빚을 먼저 정리한 뒤에야 남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덧붙였던 것이었지요. 문서를 다 적은 뒤 만석은 연희를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연희야, 내 오라비들을 굶겨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훔쳐간 것을 일꾼과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객주의 이름을 지켜다오. 연희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실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아버지를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런 큰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못내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지요. 아버님, 저는 재산을 받으려 아버님을 모셔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라버니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그러하기에 내게 맡기는 것이다. 만석의 그 한마디에는 평생 딸의 총명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이목 때문에 외면해왔던 아비의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12살 되던 해 저울눈을 속이던 곡물상을 잡아내던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그릇이라는 것을. 연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기에 서러움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왔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여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문석과 의원, 촌로 모두 이 결정이 훗날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던 것이지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뒤로 만석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평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의 한 자락을 내려놓은 까닭이었겠지요. 하나 몸이라는 것은 마음처럼 쉬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만석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고 굳은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쑤어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고 낮이면 볕 좋은 마루로 자리를 옮겨 바람을 쐬어드렸으며 밤이면 이불깃을 여며드리고서야 자신도 눈을 붙였던 것이지요. 수호 또한 여전히 새벽마다 짐을 지러 나서면서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장인의 머리맡에 앉아 그날 있었던 나루터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만석은 그런 사위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하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던 것이었지요. 실은 이 무렵 만석에게는 한 가지 은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진과 광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재산을 탐하고 아비를 저버렸다 한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손수 품에 안고 키운 자식들이었으니 그 정마저 완전히 끊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 겨울이 깊어가도록 두 아들에게서는 발걸음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석은 애써 서운함을 삼키며 그래도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던 것이었지요. 하나 겨울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밤 만석의 병세가 갑자기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낮까지만 해도 죽 한 그릇을 온전히 비우며 연희와 담소를 나누었던 만석이었으나 저녁이 되자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놀라 급히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무거운 낯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데다 지난 여름부터 몸이 크게 상하셨던 터라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되찾은 아버지와의 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릴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까닭이었지요. 수호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자신 또한 목이 메는 것을 애써 참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을 찾았습니다. 연희가 그 손을 맞잡자 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희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적게 주었고 아들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믿었다. 만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회한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평생을 세상의 이치라 여겨온 그 판단이 얼마나 얕고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죽음을 눈앞에 둔 이제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만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광진이와 광호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그 말에 연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오라비에게 그토록 버림받고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급히 수호를 시켜 사람을 본가로 보냈습니다. 하나 그날 밤 늦게 도착한 정갈에 광진은 밤이 늦어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 하는 말만 전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광호에게서는 아예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 소식을 차마 아버지께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곧 오실 겁니다. 아버님 하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남은 일은 제가 반드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석은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와 수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만석은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짐꾼으로 시작해 큰 객주를 일으켰던 그 파란만장한 생이 가난한 막내딸의 초가 좁은 방에서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었지요. 끝내 아들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연희는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소식을 들은 광진과 광호는 서둘러 초가로 달려왔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잠시 통곡하는 듯 했으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장례를 어찌 치를지 셈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광진은 아버지의 시신을 곧바로 본가로 모셔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례만큼은 장남인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오라버니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정성껏 모셔주십시오. 연희는 그 말에 딱히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했거니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두고 형제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지요. 그리하여 만석의 시신은 본가로 옮겨지게 되었고 광진과 옥선은 그날부터 분주히 장례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데 그 준비하는 모습이 참으로 요란했습니다. 큰 상을 차리고 많은 조문객을 부르며 마치 이제껏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봉양해 온 것처럼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었지요. 옥선은 특히 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실은 옥선에게는 그럴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막에서 있었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훗날 재산 문제에서도 불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옥선은 먼저 선수를 쳐서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글쎄, 시아버님께서 아가씨 초가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다지 뭡니까? 그 좁고 냉골 같은 방에서 무슨 약을 제대로 쓰셨겠습니까? 옥선은 문상 온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나아가 연희가 재산을 노리고 병든 아버지를 억지로 데려간 것이라는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몇몇 친척들이 반신반의했으나 옥선이 며느리로서 매번 조곤조곤 눈물까지 지어 보이며 그리 말하니 자연스레 그 말을 믿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장례날 본가 마당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객주와 거래하던 상인들, 인근 마을 사람들, 그리고 평생 만석과 인연을 맺어온 이들까지 두루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지요. 연희와 수호도 이른 아침부터 상복을 갖춰 입고 자리했습니다. 수호는 처가의 상에 예를 다하고자 상복 안에 여벌옷까지 챙겨 입고 왔으나 정작 그 정성을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광진은 그 자리에서 상주의 자리에 서서 정중하면서도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아버님의 모든 재산은 장남인 내가 이어받겠다. 너는 출가한 몸이니 장례가 끝나면 다시는 친정일에 관여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들은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터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꺼내기에는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형제간 다툼을 벌이는 꼴이 되고 말 것이었지요. 연희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호도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아내의 손짓에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던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영정 앞으로 다가가 마지막 절을 올리려 하자 옥선이 재빨리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 아버지를 훔쳐가시더니 이제는 재산까지 훔치려 드시는 겁니까? 옥선의 그날 선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가씨라는 예를 갖춘 호칭을 쓰고 있었으나 그 말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결코 예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몇몇은 놀란 눈으로 연희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이미 옥선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기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새언니, 저는 그저 아버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옥선은 코웃음을 치며 여전히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결국 영정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호가 참다 못해 나서려 하자 연희가 조용히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허나 이대로 두고 보기만 하란 말이오? 처남댁이 저리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수호가 낮은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아버님 영전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것이야말로 오라버니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연희의 그 말에는 비록 지금은 억울함을 삼키고 있으나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아내의 그 침착함에 새삼 놀라며 더는 나서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 대문 밖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석과 정복래 그리고 그 뒤로 밀린 품삯을 받지 못한 객주일꾼들 여럿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문석의 손에는 만석이 생전에 봉인해둔 문서함이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광진과 옥선의 낯빛은 그 순간 눈에 띄게 창백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문석과 정복래, 그리고 밀린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대문을 들어서자 장내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석은 곧장 상주가 서 있는 자리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문서함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실은 이 문서함은 만석이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자신의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문석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병상에서 문석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당부했었지요. 내가 눈을 감은 뒤 만약 광진이나 광호가 이 문서를 없던 일로 하려 든다면 그때는 자네가 나서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해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네. 그날 문석은 눈물을 삼키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지게를 지던 벗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었지요. 문석은 그 문서함을 옷 속 깊숙이 품고 다니며 행여 광진 쪽 사람들 눈에 띌세라 며칠 동안 발걸음조차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문석의 마음속에는 그런 각오가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 잠시 이 문서를 봐주십시오. 최만석 어르신께서 생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문서입니다. 문석의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광진의 낯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옥선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겐가? 아버님 장례날에 이 무슨 소란이요? 광진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문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큰서방님, 이것은 소란이 아니라 어르신의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일입니다. 광진은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필시 위조된 것이오. 병든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셨을 텐데 필경 누이 부부가 억지로 문서를 작성하게 만든 것이 분명하오. 그 말에 옥선도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가씨가 아버님을 초가로 모셔간 것부터가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마당에 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그 말에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옥선이 그동안 정성 들여 퍼뜨린 소문이 벌써 사람들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까닭이었지요. 연희는 그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저는 그런 억지 문서를 만들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스스로 붓을 드셨습니다. 연희가 나지막이 반박했으나 옥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입으로 그리 말씀하신들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그때 문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했던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문서가 작성되던 날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날 정신이 아주 또렷하셨고 소인이 직접 맥을 짚고 여러 차례 문답을 나누어 확인하였습니다. 판단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의원의 뒤를 이어 그날 함께했던 마을 촌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역시 그 자리에서 어르신의 붓끝이 흔들림 없었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병중이시긴 했으나 정신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맑으셨소이다. 이 촌로로 말할 것 같으면 젊은 시절 흉년이 들어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만석에게 곡식을 외상으로 얻어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지내오던 차에 이런 자리에서나마 벗의 마지막 뜻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촌로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었지요. 두 사람의 증언이 이어지자 흔들리던 조문객들의 눈빛이 다시 문서함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진은 그 순간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이때 정복래가 앞으로 나서며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마당 한가운데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산막에서 어르신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큰서방님 내외께서 인장과 열쇠를 받아가신 뒤로 음식이며 약이며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식은 죽 한 그릇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소인마저 그곳에서 쫓겨나 어르신 홀로 그 추운 산막에서 며칠을 버티셔야 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마당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은 그제야 낯빛을 바꾸며 광진과 옥선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문석은 이어 품속에서 대조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께서 생전에 원본과 별도로 보관해 오신 대조장부입니다. 이것과 큰 서방님이 관리하시던 창고 장부를 비교해 보면 중앙 창고의 곡식이 100여 석이나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석이 장부를 펼쳐 보이자 마당 앞줄에 서 있던 몇몇 거래처 상인들이 직접 다가와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평소 최가객주와 오랜 거래를 이어온 곡물상도 있었는데 장부를 살펴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과연 지난달 제가 넣은 곡식 수량과 견주어 봐도 이 장부가 맞는 듯합니다. 이어 문석은 나루창고 매매 문서를 꺼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찍힌 어르신의 인장을 보십시오. 어르신께서는 평생 도장을 찍으실 때 늘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누르시는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한데 이 문서의 인장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는 어르신이 쓰러지신 뒤 누군가 다른 손으로 인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광진과 광호에게로 향했고 두 형제는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품삯을 받지 못했던 일꾼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들은 벌써 2달째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부에는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다지만 저희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꾼들의 그 증언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크게 일었습니다. 지금껏 광진과 옥선이 애써 쌓아온 효자 며느리의 이미지가 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궁지에 몰린 두 형제는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산막으로 보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인장을 가져다 함부로 쓴 것은 내가 아니냐? 광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형제의 그 추한 다툼을 지켜보던 조문객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경멸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효자 흉내를 내며 눈물을 짓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미루기 바빴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나웠던 것입니다. 결국 마을의 어른들과 문석이 앞장서서 이 일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석이 애초에 두 아들에게 나눠준 재산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되 위조문서로 얻은 돈과 빼돌린 곡식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광진은 본가 일부를 팔아 손해를 변제하게 되었고 광호 또한 전답과 주막 일부를 팔아 밀린 품삯과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남은 중앙창고와 객주상호권, 미수금 장부는 만석의 뜻에 따라 연희에게 넘어갔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출가한 딸이 어찌 객주를 맡을 수 있겠소? 상단일이라는 게 아녀자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조장부를 손수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빼돌려진 곡물 수량과 밀린 품삯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짚어내는 그 모습에 처음에는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던 이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셈이 정확하고 흐트러짐이 없다면 아녀자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겠소. 몇몇 상인들이 그렇게 말하며 연희를 향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실은 이 상인들 중에는 예전 연희가 12살 무렵 저울른 속임수를 잡아냈던 그 일을 기억하는 이도 있었으니 그 옛 기억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실어준 셈이었던 것이지요. 장례가 마무리된 후 연희는 가장 먼저 밀린 품삯부터 하나하나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마당에 줄지어 선 일꾼들에게 직접 장부를 대조해가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가동한 밀린 살을 정확히 계산해 내어주었지요. 그동안 고생한 일꾼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안도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씨,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늙은 일꾼이 손을 모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것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으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차례로 정리해 나갔지요. 수호에게는 객주의 주인 행세를 시키는 대신 운송 현장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수호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일을 맡겠소. 그저 지게나 지던 사람인데 당신만큼 짐꾼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장부를 볼 테니 당신은 현장을 맡아주세요. 연희의 그 말에 수호는 더 사양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석에게는 다시 행수 자리를 부탁하였습니다. 행수 어른, 앞으로도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씨. 어르신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문석은 그리 답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광진과 광호는 결국 연희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두 형제였지요. 연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부디 객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다오. 연희는 잠시 두 오라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들의 몫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아버님의 이름으로 훔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담담한 진실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를 버림받게 했던 그 산막을 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을 깨끗이 고쳐 병들거나 다친 수레꾼들이 오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원한이 서린 자리를 도리어 온정이 머무는 곳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연희는 훗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사람이 버려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볕 좋은 날 산막을 둘러보러 나선 연희 곁에서 수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을 업고 내려올 때 훗날 이 객주를 물려받게 될 줄 알았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재산을 얻으려고 아버님을 업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제 아버지였기에 업고 내려온 것입니다. 두 아들은 재산을 등에 지고 아버지를 버렸지만 가난한 막내딸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려와 결국 그 이름과 가문을 지킬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산을 손에 쥔 두 아들은 아비를 산에 버렸고 논 한 마지기밖에 받지 못한 막내딸은 그 아비를 등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일이지요. 세상은 재물을 많이 쥔 자가 효를 다할 것이라 믿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부모 곁을 지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인 법입니다. 최만석 어른이 평생 손에서 놓지 못했던 인장 하나, 그것이 결국 자식들의 효심을 시험하는 저울이 되었던 셈이었지요. 그 저울 위에서 두 아들은 무겁게 쌓은 재산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고 아무것도 쥔 것 없던 막내딸은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진심을 보여주었으니 하늘이 어찌 그 마음을 몰라보았겠습니까? 옛말에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 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아비를 저버린 그 순간부터 훔친 곡식과 위조한 문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씨앗을 심은 것이었고 막내딸이 눈보라 속에서 아비를 업은 그 순간부터 훗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결코 속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넓은 세상 어디에도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그 도리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연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재산은 적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고 따뜻한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조선 팔도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본 이야기는 1702년 작성된 전주 최씨 최강사 남매 회화문기와 1743년에 안동 권씨 권성원 자녀 분급문기 등 조선 후기 실제 사료들을 바탕으로 시집간 딸에게 아들 몫의 3분의 1 이하만 지급하거나 장남에게 봉사조 명목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몰아주었던 비정한 가문 내 차별과 생존 경쟁을 모티브로 하여 재창작한 야담입니다.